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비가 내리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하반기 운영계획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완화 내용이 어떤 점에서 문제이고 또 이것 때문에 존치되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를 맡은 저는 빈곤사회연대 김윤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윤소아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고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또 광화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17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행동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완화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즉각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윤소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17년째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지하도에서는 5년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요구가 국민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2006년 103만 명에서 2014년 115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그 방안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중증, 장애인인 경우부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의 이행에 즉각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부터 폐지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선 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폐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지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 폐지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음 대상자는 그럼 누구냐? 완전 폐지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만 적용하는 이러한 소극적 폐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인구학적 기준이 아니라 급여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교육급여의 경우에 지난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런 순서로 폐지할 경우에 급여별로 다르게 설정된 소득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오히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적용 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국가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연평균 추가로 써야 되는 재정은 급여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학적 기준이 아니라 급여별 폐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윤소아 의원님께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을 이미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3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급여별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완화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염원하는 빈곤층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수급권자들에게 굉장히 황망한 경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이라고 이번 복지부가 내놓은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다시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 분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하려고 오시는 중인데 비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으셔서 발언문을 대독하는 것으로 첫 번째 발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발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계속 부양의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청년 부양의무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자라온 가정에서 이후에 또다시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청년 수급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청년 수급자였었고 그리고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노인의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혹은 노인일 경우에 한정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규정에 적용은 전혀 받지 못하는 조은별님의 이야기를 윤애숙님께서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오다 몇 개월 전 취직해 수급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항상 가난을 증명하는 알몸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오다가 그곳에서 벗어난 개운함을 느낄 새도 없이 취직한 제게 국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부양의무자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이 미약하게나마 있기 때문에 월 급여의 15%를 간주부양비로 책정해 가족의 수급비에서 깎았습니다. 25년간 엄마, 동생과 함께 수급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출근하는 첫날부터 부양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동생이 받게 된 수급비는 77만 원.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매우 잔혹한 생활비입니다. 한 달 석식비만 8만 원이 넘는 이 사회에서 이 돈으로 학원도 가고 집세도 내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모든 생활을 다 하라는 것은 사회에서 동떨어져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니까 친구와도 어울려 놀지 말고 그저 살아만 있어서 간신히 학교와 집을 오가는 사람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몇 주 전 이 자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코앞이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나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작 발표한 것이 쌍방이 다 노인 장애인 가구 일대에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저는 언제쯤 부양의무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혹은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면 희망 고문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친구 보건복지부라고 했습니다. 진정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친구, 나의 친구라면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완화안이 시행이 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4만 가구 이상 신규 수급 진입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었던 어떤 인원도 충족할 만큼 사각지대가 해소된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 나눠드린 그 보도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꾸준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습니다. 이촌의 혈족을 삭제하는 완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사실상 대상자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은 고작 4만 가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가구의 대상에 한정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또다시 소득조사를 벌이는 방식입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모든 것을 다 떼어봐서 그래도 남는 사람 몇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가난을 증명하고 그래도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제서야 남은 무언가를 부스러기를 건네는 방식으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낙인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이번 방안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제로 폐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보건복지부가 논의를 시작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왔지만 단 한 차례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된 적은 없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5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는 언제나 3% 내외를 유지해 왔습니다. 마치 수치상으로는 2015년 송파 세모년법 시행 이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전에 너무 줄어들었었던 것이 오히려 큰 문제였습니다. 10년 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 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이번 보건복지부의 완화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하겠다, 소득조사를 하겠다라는 항목일 텐데요. 사실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분들 중에는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서 부양의무자에게 정보 공개를 동의서를 받아올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폐지로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을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것이 이번 완화안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주민으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동자동 사랑방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신 주민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자동에 살고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72인데요. 내가 46년생입니다. 개띠. 다름이 아니고 이게 우리 동네 마을 대회에서 내가 이게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제보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쪽방에서 모이고 길거리로 내몰려서 왔습니다. 우리는요. 기초 수급에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동자동에 사는데 30년 가까이 됐네요. 됐고 제가 혼자입니다. 부모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 주위에는. 여기 한 분 오신 분의 형님을 같이 왔는데요. 그분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 마을에 우리 저 동네 마을에는 질병도 많고 가난도 많고 장애인 고령으로 기초 수급을 받아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방세를 23만 원이나 20만 원 주고 나면은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든가는 우리는 남은 있는 사람들은 고기 반찬이라 먹겠지만 우리는 콩나물 때가라도 무라도 하나 사서 먹으려면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담배를 또 핍니다. 우리가 중독이 되어서 괴로워서 담배도 끊을 수가 없어요. 술하고는. 왜?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우리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살려고 발부둥을 쳐왔고 나이를 먹고 사지가 보면은 제가 말짱합니다. 병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는 거 불구하고 노가다를 갔는데 나이가 많이 먹다고 처벌을 받아서 내가 대마를 많이 받고도 왔습니다. 수급에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한 달에 20일 날 되면 꼭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매일 자살, 아파서 질병에 돈이 없어가지고 죽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엊그제 며칠 전에 11일 전에도 연속 내가 백제 화장터 3일장을 갔다 왔습니다. 내 손에도 뿌리기도 하고 그분들은 그 못 먹어서 병원 좋은데 가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직접 오시면은 제가 김정길이라고 하는 반장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마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평남지에 살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도 많고 냉장고도 없이 살아가는 데도 많이 있고 방에서 냄비에 라면 하나 끼워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분들도 많이 좀 생각이 있겠죠.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자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발 좀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도 많은데 좀 협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더불어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없이 살지만 인정도 있고 정도 있고 우리 동네 마을에 토요일 일주일 되면 마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쓰레기 봉지도 사서 하고 동사무소에 쓰레기 봉지를 준다고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지가 굉장히 모자라나 봐요. 그래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100kg짜리 10개 사면 우리 수급에서 완전히 득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검은 봉지에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안 가져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 사람들 토요일날 오시면 우리가 20명, 30명씩 모여서 대청소를 합니다. 백상빌딩 저 시장까지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구석구석 씻다 보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요. 예, 손가락질 받기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 깨끗이 하자 사는 동안은. 그래서 뭉쳐서 10원도 내고 5원도 내고 1,000원도 낸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2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날은 무조건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수급에 40만 원 받아서 쓰레기 봉지 사고 뭐 먹을 거 남과 같이 따라간 다음에는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이거를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저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남들은 이렇게 보면 신문에 뻥뻥 터지고 국회의원이나 뭐 돌아가시면 막 아주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쪽지에 나오대요. 대부분 전부 다 보면 31쪽에 나오대요. 그걸 내가 잘 읽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 한탄하고 내가 진짜 국회의원님이 말을 있을 때 국회의원 될 때 손 벌리지 말고 우리는 바란 게 아닙니다. 잘 있냐? 몸 건강하십니까? 말 한마디만 던져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될 텐데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그리워해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는 양발조각에 라면 하나 떡빵 하나 주려고 학생들이 많이 와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왜? 몰라 뭐 실습을 한다고 많이 오는데요. 그때만 오지 말고 평상시에 이렇게 시간이 남대로 와가지고 노인네들 우리 동네는 마을에는 어린애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노인네리고 수급자입니다. 320세대 320세대 지금 2300세대가 됐습니다. 정확하니 박은순 시장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쪽방을 통 빌려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뭐 말로만 그거 하지 그건 우리가 바라지 않고 뭐 좋아서 쌀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좀 도와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코오롱,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나이킹, 블랙야크 거기 와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건 바라지 않고 높으신 분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고 와서 라면 늦게 먹고 국회의장 왔다 갔습니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 국회의원님도 내가 방에 쪽방에 오셨대요. 라면 한번 길에서 먹어봐라. 바퀴벌레도 많이 있는데 기어다닙니다. 거기서 먹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사진만 찍고 가지 말고 라면이라도 먹고 가라. 길에서. 그래서 그 더러운 냄비를 닦아서 같이 라면도 먹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오셨어요. 재작년에 오셔가지고 먹고 가면서 열심히 살라고 그 한마디 하길래 내가 그랬죠. 옆에서 자주 좀 이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자주 와서 손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우리도 대한민국이잖아요. 버림받고 소외된 인간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동자동에 사시는 김정길님의 발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 사회에 살면서도 없는 취급을 당하는 것이 동자동 주민들과 빈곤층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을 청소도 하시고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동자동 분들은 그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 동료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20년, 30년이 흐르고 나서 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엄두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까 김정길님 얘기하신 대로 그 알량한 급여 몇 푼을 거래 삼아 이 잔인한 일을 빈곤층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존속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한시바삐 폐지되기를 바라면서요. 그 아까 대독을 했었던 조은별님의 글을 대독을 했었는데 조은별님이 아까 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모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래도 보건복지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5년 동안 수급자로 살아왔던 조은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드디어 취직을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로 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왔던 저에게 국가가 바로 먼저 한 일이 부양의무자라는 족쇄를 채운 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노인 장애인 가구 양쪽 다 노인 장애인 가구일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그 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분명히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기대를 조금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정말 실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혹시 내가 죽어서야 폐지가 될까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의 친구 보건복지부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우리를 친구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장난치지 말고 조속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현실적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예산 얘기 꺼내지 않습니다.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이렇게까지 예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왜 유독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지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현실은 지금 조은별님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부양의무자가 더 이상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딸이 부양의무자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버지들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단기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빈곤이라는 특성상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먹을 밥을 한 달 뒤로 밀어놓고 혹은 내년으로 밀어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단기 내에 폐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주거복지협회 김혜선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대통령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노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상황에 한정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4만 1천 가구를 신규 수급자로 발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기만이라고 본다. 복지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로 가기 위해서는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완화안은 폐지의 방향이 아니다. 마치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외양을 띠고 있으나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 기존에 반복해왔던 소득 기준에 대한 일부 완화안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도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완화를 거쳤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는 3% 내외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완화안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20년, 30년이라도 걸려야 한다는 것인가?
부양 의무자 기준 사각지대의 노인 이들은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생계가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는 것을 복지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단 말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은 이미 현재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완화안을 내어놓았으니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을 종용하는 것은 복지부의 오랜 행태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고 제도의 발전이다. 이를 가로막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반대부로 차라리 이름을 고쳐야 한다. 둘째,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완전 폐지를 위한 올바르고 현실 가능한 방식이다. 누가 더 도움을 받을 만한지 보건복지부가 판단하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어떤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기 바란다. 올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실제 폐지로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고 증명해야 한다.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지만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다.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이 과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6월 7일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네.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올해 안에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이후 향후 2년 안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순차적으로 폐지해서 완전 폐지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이 진짜 완전 폐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서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윤소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비가 내리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하반기 운영계획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완화 내용이 어떤 점에서 문제이고 또 이것 때문에 존치되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를 맡은 저는 빈곤사회연대 김윤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윤소아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고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또 광화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17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행동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완화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즉각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윤소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17년째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지하도에서는 5년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요구가 국민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2006년 103만 명에서 2014년 115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그 방안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중증, 장애인인 경우부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의 이행에 즉각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부터 폐지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선 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폐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지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 폐지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음 대상자는 그럼 누구냐? 완전 폐지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만 적용하는 이러한 소극적 폐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인구학적 기준이 아니라 급여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교육급여의 경우에 지난 2015년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런 순서로 폐지할 경우에 급여별로 다르게 설정된 소득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오히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적용 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국가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연평균 추가로 써야 되는 재정은 급여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학적 기준이 아니라 급여별 폐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윤소아 의원님께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을 이미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3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급여별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완화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염원하는 빈곤층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수급권자들에게 굉장히 황당한 경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이라고 이번 복지부가 내놓은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다시 낙인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이번 방안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제로 폐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보건복지부가 논의를 시작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왔지만 단 한 차례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된 적은 없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5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는 언제나 3% 내외를 유지해 왔습니다. 마치 수치상으로는 2015년 손바세모니아법 시행 이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전에 너무 줄어들었었던 것이 오히려 큰 문제였습니다. 10년 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 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이번 보건복지부의 완화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하겠다, 소득조사를 하겠다라는 항목일 텐데요. 사실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분들 중에는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서 부양의무자에게 정보 공개를 동의서를 받아올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폐지로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을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것이 이번 완화안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주민으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동자동 사랑방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신 주민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자동에 살고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72인데요. 내가 46년생입니다. 개띠. 다름이 아니고 이게 우리 동네 마을 대회에서 내가 이게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제보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쪽방에서 모이고 길거리로 내몰려서 왔습니다. 우리는 기초수급에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동자동에 사는데 30년 가까이 됐네요. 됐고 제가 혼자입니다. 부모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 주위에는. 여기 한 분 오신 분의 형님을 같이 왔는데요. 그분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 마을에 우리 동네 마을에는
질병도 많고 가난도 많고 장애인 고령으로 기초 수급을 받아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방세를 23만 원이나 20만 원 주고 나면은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든가는 우리는 남은 있는 사람들은 고기 반찬이라 먹겠지만 우리는 콩나물 때가라도 무라도 하나 사서 먹으려면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담배를 또 핍니다. 우리가 중독이 되어서 괴로워서 담배도 끊을 수가 없어요. 술하고는. 왜?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우리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살려고 발부둥을 쳐왔고 나이를 먹고 사지가 보면은 제가 말짱합니다. 병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는 거 불구하고 노가다를 갔는데 나이가 많이 먹다고 처벌을 받아서 내가 대마를 많이 받고도 왔습니다. 수급에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한 달에 20일 날 되면 꼭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매일 자살, 아파서 질병에 돈이 없어가지고 죽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엊그제 며칠 전에 11일 전에도 연속 내가 백제 화장터 3일장을 갔다 왔습니다. 내 손에도 뿌리기도 하고, 그분들은 그 못 먹어서 병원 좋은데 가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직접 오시면은 제가 김정길이라고 하는 반장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마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평남지에 살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도 많고 냉장고도 없이 살아가는 데도 많이 있고, 방에서 냄비에 라면 하나 끼워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분들도 많이 좀 생각이 있겠죠.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자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발 좀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도 많은데 좀 협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더불어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없이 살지만 인정도 있고 정도 있고, 우리 동네 마을에 토요일 일주일 되면 마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쓰레기 봉지도 사서 하고 동사무소에 쓰레기 봉지를 준다고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지가 굉장히 모자라나 봐요. 요새 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100kg짜리 10개 사면 우리 수급에서 완전히 득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검은 봉지에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안 가져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 사람들 토요일 날 오시면 우리가 20명, 30명씩 모여서 대청소를 합니다. 백상빌딩부터 저 시장까지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구석구석 씻다 보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요. 예, 손가락질 닿기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 깨끗이 하자 사는 동안은. 그래서 뭉쳐서 10원도 내고 5원도 내고 1,000원도 낸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2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날은 무조건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수급에 40만 원 받아서 쓰레기 봉지 사고 뭐 먹을 거 남과 같이 따라간 다음에는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이거를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저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남들은 이렇게 보면 신문에 뻥뻥 터지고 국회의원이나 뭐 돌아가시면 막 아주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쪽지에 나오대요. 대부분 전부 다 보면 31쪽에 나오대요. 그걸 내가 잘 읽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 한탄하고, 내가 진짜 국회의원님이 말을 있을 때 국회의원 될 때 손 벌리지 말고, 우리는 바란 게 아닙니다. 잘 있냐, 몸 건강하십니까? 말 한마디만 던져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될 텐데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그리워해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는 양발조각에 라면 하나, 떡빵 하나 주려고 학생들이 많이 와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왜? 몰라, 뭐 실습을 한다고 많이 오는데요. 그때만 오지 말고 평상시에 이렇게 시간이 남대로 와가지고, 노인네들, 우리 동네는 마을에는 어린애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노인네리고 수급자입니다. 320세대. 320세대, 지금 2300세대가 됐습니다. 정확하니. 박은순 시장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쪽방을 통 빌려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뭐 말로만 그거 하지, 그건 우리가 바라지 않고, 뭐 줘서 쌀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좀 도와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코오롱,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나이킹, 블랙야크 거기 와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건 바라지 않고 높으신 분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고,
와서 라면 늦게 먹고 국회의장 왔다 갔습니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 국회의원님도 내가 방에 쪽방에 오셨대요. 라면 한번 길에서 먹어봐라. 바퀴벌레도 많이 있는데 기어다닙니다. 거기서 먹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사진만 찍고 가지 말고 라면이라도 먹고 가라. 길에서. 그래서 그 더러운 냄비를 닦아서 같이 라면도 먹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오셨어요. 재작년에 오셔가지고 먹고 가면서 열심히 살라고 그 한마디 하길래 내가 그랬죠. 옆에서 자주 좀 이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자주 와서 손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우리도 대한민국이잖아요. 버림받고 소외된 인간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동자동에 사시는 김정길님의 발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 사회에 살면서도 없는 취급을 당하는 것이 동자동 주민들과 빈곤층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을 청소도 하시고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동자동 분들은 그 수급받지 못하고 있는 동료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20년, 30년이 흐르고 나서 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엄두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까 김정길님 얘기하신 대로 그 알량한 급여 몇 푼을 거래 삼아 이 잔인한 일을 빈곤층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존속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한시바삐 폐지되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 분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하려고 오시는 중인데 비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으셔서 발언문을 대독하는 것으로 첫 번째 발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발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계속 부양의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청년 부양의무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자라온 가정에서 이후에 또다시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청년 수급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청년 수급자였었고 그리고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노인의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혹은 노인일 경우에 한정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규정에 적용은 전혀 받지 못하는 조은별님의 이야기를 윤애숙님께서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오다 몇 개월 전 취직해 수급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항상 가난을 증명하는 알몸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오다가 그곳에서 벗어난 개운함을 느낄 새도 없이 취직한 제게 국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부양의무자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이 미약하게나마 있기 때문에 월 급여의 15%를 간주부양비로 책정해 가족의 수급비에서 깎았습니다. 25년간 엄마, 동생과 함께 수급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출근하는 첫날부터 부양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동생이 받게 된 수급비는 77만 원.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매우 잔혹한 생활비입니다. 한 달 석식비만 8만 원이 넘는 이 사회에서 이 돈으로 학원도 가고 집세도 내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모든 생활을 다 하라는 것은 사회에서 동떨어져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니까 친구와도 어울려 놀지 말고 그저 살아만 있어서 간신히 학교와 집을 오가는 사람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몇 주 전 이 자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코앞이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나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작 발표한 것이
쌍방이 다 노인 장애인 가구 일대에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전 언제쯤 부양의무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혹은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면 희망 고문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친구 보건복지부라고 했습니다. 진정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친구, 나의 친구라면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완화안이 시행이 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4만 가구 이상 신규 수급 진입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었던 어떤 인원도 충족할 만큼 사각지대가 해소된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 나눠드린 그 보도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꾸준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습니다. 이촌의 혈족을 삭제하는 완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사실상 대상자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은 고작 4만 가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가구의 대상에 한정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또다시 소득조사를 벌이는 방식입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모든 것을 다 떼어봐서 그래도 남는 사람 몇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가난을 증명하고 그래도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제서야 남은 무언가를 부스러기를 건네는 방식으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독을 했었던 조은별님의 글을 대독을 했었는데 조은별님이 아까 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모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래도 보건복지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5년 동안 수급자로 살아왔던 조은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드디어 취직을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로 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왔던 저에게 국가가 바로 먼저 한 일이 부양의무자라는 족쇄를 채운 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노인 장애인 가구 양쪽 다 노인 장애인 가구 일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그 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분명히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기대를 조금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정말 실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혹시 내가 죽어서야 폐지가 될까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의 친구 보건복지부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우리를 친구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장난치지 말고 조속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현실적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예산 얘기 꺼내지 않습니다.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이렇게까지 예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왜 유독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폐지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현실은 지금 조은별님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부양의무자가 더 이상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딸이 부양의무자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버지들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단기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빈곤이라는 특성상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먹을 밥을 한 달 뒤로 밀어놓고 혹은 내년으로 밀어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단기 내에 폐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주거복지협회 김혜선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대통령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노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상황에 한정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4만 1천 가구를 신규 수급자로 발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기만이라고 본다. 복지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로 가기 위해서는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완화안은 폐지의 방향이 아니다. 마치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외양을 띠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 누기